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첼시와 본머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첼시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하베르츠와 마운트도 오랜만에 득점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반기까지의 연패 흐름을 끄는 승리였습니다. 첼시가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선수들의 폼도 올라오기도 했지만 오닐의 전술적 패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닐의 전술적 패인과 첼시가 후방에서 변칙적인 포지셔닝을 보였기 때문에 본머스의 측면에 대한 약점을 확실하게 공략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는 어떤 전술 패턴을 보였고 본머스가 노출했던 수비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구성된 선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4-2-3-1로 나왔지만 때에 따라서는 4-3-3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첼시가 이렇게 후방에서 포지셔닝을 가져갈 때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특징은 리스 제임스는 3선 라인 기준으로 비교적 높게 위치하고 쿠쿠렐라는 거의 센터백 라인 쪽에 붙어있는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쿠쿠렐라의 히트맵과 리스 제임스와 아스필리쿠에타의 히트맵을 같이 놓고 봐도 쿠쿠렐라가 더 비교적 밑에 머무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 제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스필리쿠에타와 교체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히트맵을 겹쳤는데요. 이렇게 겹쳐놔도 비교적 우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드로 다시 돌아가서 첼시가 좌우측은 앞서 말한 대로 위치하고 중원은 조르지뉴와 자카리아가 투볼란치로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운트는 2선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주로 좌측에 머물렀고 주로 측면으로 빠지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운트가 빠지는 이유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쿠쿠렐라가 낮은 포지셔닝을 보이다 보니 낮게 위치하는 풀백 대신 사이 공간에 끼고 마운트와 플리식이 같이 전진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거나 2선 가운데 위치하다가 측면으로 내려가면서 상대 선수를 유도하고 공간 창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머스의 레르마는 하베르츠나 마운트 같이 2선에서 내려가는 선수들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첼시는 레르마를 여기저기 끌려 나오도록 유도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베르츠나 마운트가 가운데서 종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따라가서 견제했지만 마운트가 측면까지 내려갈 경우는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윙백이었던 스테이시가 마운트를 견제하고 플리식은 안으로 좁히면서 쿠쿠렐라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풀고 나오면서 마운트와 하베르츠를 활용한 역삼각형 형태를 꾸준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플리식과 마운트는 턴하는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템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장면이 이런 상황인데 쿠쿠렐라가 마치 백스리처럼 밑에 내려가 있고 제임스는 쿠쿠렐라보다 전진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운트는 상대 윙백을 끌고 나오고 플리식에게 줄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쿠쿠렐라는 실바에게 주고 플리식은 왜 자기한테 안 주냐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플리식이 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좁게 만들기보다 넓게 만들면서 플리식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측면과 좌측면에서 유사하게 보였던 움직임 패턴은 윙어와 풀백의 위치 변화도 구분짓지 않고 안쪽과 측면에서 유연하게 위치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후방에서 전방까지 전진하면서 왔다고 가정하면 항상 첼시는 한 선수는 측면에 넓게 위치해서 윙백을 끌어당기고 하프 스페이스에 좁혀있는 선수는 1선보다 두세 발자국 나와서 위치하기 때문에 센터백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또 본머스가 5-3-2 수비 형태에서 3선 개인 간격이 멀고 첼시의 반대편도 항상 두세 명은 위치하기 때문에 간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좌측면에 주로 위치하던 조르지뉴가 받고 풀어주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첼시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측면에 넓게 위치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에 넓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플리식과 마운트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쿠쿠렐라가 높게 전진한 상황인데요. 마운트가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마운트가 침투했을 때 넣어줄 수 있는 루트가 애매하기 때문에 단번에 넣어줄 수 있는 포지셔닝만 잡을 수 있으면 더 결정적인 기회들을 좌측면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스 제임스가 넓게 위치하면서 윙백인 제무라를 당기면서 공간을 넓게 만들고
스털링이 사이 공간을 침투하면서 넓어진 공간을 자카리아가 잘라 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머스의 수비 약점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본머스는 이번 경기에서 5-3-2 수비 형태를 보였습니다. 첼시가 기본적으로 4-2-3-1에 가깝게 위치했을 때 본머스는 기본적으로 투톱이 항상 두 센터백을 압박하도록 위치했는데요. 이렇게 위치했을 때 본머스 미들라인은 역삼각형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첼시가 쿠쿠렐라 쪽으로 패스를 주면 우측면에 있던 쿡이 대각선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렇게 이동되면서 한 가지 오류가 발생되는데 레르마가 내려가는 하베르체나 마운트를 견제하기 위함인지 수비라인 앞을 지키고 빌링은 자카리아를 견제하면서 조르지뉴가 자유로워지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후 조르지뉴가 볼을 잡으면 다시 좁혀지기 때문에 제임스 쪽은 자유로워지고 조르지뉴가 간단하게 전환만 해주면 바로 전진할 수 있었는데요. 조르지뉴를 너무 자유롭게 놔주면서 이후에는 레르마가 전진해서 조르지뉴와 1대1 견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득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투톱은 두 센터백을 견제하기 위해 조르지뉴 앞에 위치하고 레르마는 뒤에 마운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전진하면 이성 공간이 오픈되기 쉬워집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레르마가 이런 상황에서는 포워드들에게 조르지뉴에게 붙어주라고 말해줄 필요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레르마의 수비 포지셔닝은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리면서 조르지뉴와 마운트 사이 공간에서 쉽게 볼 받을 수 있었고 연달아 수적 우위 상황을 가져가면서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도 유사합니다. 조르지뉴가 자유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 레르마가 전진하지만 마운트는 넓어진 간격 속에 공간을 바로 선점하고 있고 이성 공간을 향한 패스를 센터백들이 미스만 내지 않으면 바로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센터백과 한 명의 윙백만 남은 상황에서 뒤로 물을 수밖에 없고 자카리아 같이 후방에 위치하는 선수도 전진해줬기 때문에 골을 버티면서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카리아에 대해서도 앞서서 약간 언급했지만 본머스가 5백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카리아도 우측면에서 중원을 지탱해주고 있더라도 우측면 공격 타이밍에는 전진하면서 넓게 위치하는 점을 활용해 스털링이 사이 공간을 잘라 들어가서 생기는 넓은 공간을 자카리아가 공략하도록 전진했습니다. 우측면도 넓어지는 간격들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분석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첼시가 영리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선점한 장면들을 볼 수 있었던 점은 분명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압박에는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를 잘 활용했지만 압박 체계가 세세하게 잘 짜여진 팀을 앞으로 만났을 때 첼시는 이전에 만났던 리즈전처럼 고전할지 아님 어떤 방식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도 분명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